자, 같이 인사들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즐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또 공부를 또 처음 하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제 얼굴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그런 취지에서 처음 하신 분들 기초로 해서 먼저 간단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준비하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많은 문제가 나오는지 정도를 알고 가야만이 공부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사 문제는 총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근대사, 그 다음에 근현대사, 이렇게 두 개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13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적게는 5문항에서 7문항 정도까지가 출제됩니다. 이게는 어디까지는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거 100%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1권이죠. 우리 책이 2권 있을 거예요. 1권, 2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주로 이제 우리가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보시면 돼요. 흥선대원군부터가 이제 2권으로 보통 이렇게 출발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현대사까지 연결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느 부분 공부를 잘해야 하면 되겠느냐. 먼저 기본적으로, 요게 기본적으로 75점을 맞고 들어가야 된다. 합격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게 내가 어느 정도 75점을 베이스를 깔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합격하기 위한 점수라는 거예요. 합격생들을 위해서는 근현대사 부분을 완벽하게 잡으셔야만이 토탈 합쳐서 100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 하신 분들은 앞에 1권의 전근대사 부분을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합격을 하기 위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1년, 2년 공부하신 분들은 또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상 도신 분들은 근현대사 부분에 포커스를 꼭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트별로 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종합적인 문제, 그 다음에 기타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되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정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12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경제 하나에서 2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사회 마찬가지 하나에서 2개, 문화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5개에서 7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종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시대 전체를 묶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 정치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묶을 수도 있고, 경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종합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기타는 좀 3가지 분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독도 문제. 우리 일본과의 정치적 민감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독도에 대해 민감해지죠. 독도에 대한 부분도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도 문제가 요즘 좀 줄긴 줄었어요. 간도 문제가. 간도는 우리 이제 중국과의 문제가 이제 걸려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 출제하기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간도 문제도 한번 잡고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네스코 문제. 유네스코 문화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총 20문제가 출제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선생님 역사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현대 역사는 꼭 기억하실 게 흐름 공부다. 흐름의 공부가 돼야지 암기식의 공부는 되게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양입니다. 흐름 공부를 꼭 하시라는 얘기, 즉 시대의 흐름을 잡으라는 얘기야. 시대의 흐름 전체를 내가 아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사항들이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최근 트렌드는 사료 중심의 역사서가 됐습니다. 거의 모든 시험 문제가 사료입니다. 일반 행정직, 교육행정직, 국가직, 지방직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료 중심이고요. 하물며 소방직 문제도 작년 같은 경우는 20문제 전체가 다 사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시험 본 게 경찰 시험이었죠. 근데 경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료 중심으로 갔어요. 경찰 같은 경우에.
사료 중심으로 가긴 갔는데 갑작스럽게 최근 마지막 시험이 예전 시험으로 해기해 버렸어요. 되게 못마땅합니다, 제가. 자시 가버리는 건 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되게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되게 또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 기상직 또는 기상청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기상직. 그 다음에 국회 사무처. 현재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다 보시면 돼요. 이걸 준비하신 분들, 기상청을 준비하시거나 국회 사무처직을 공부하신 분들은 일단 기본 베이스 위에 한 단계 위에 난이도까지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접근해달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법원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 서기보직이라고 하는데요. 법원 서기보도 예전엔 되게 난이도가 높아졌는데요. 지금은 난이도가 아주 높지 않고 이 두 개의 직렬에 비해서는 이 정도 조금 더 약하게 높아졌다.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리직 보신 분들도 계시죠. 계리직은 원래 좀 중급 정도 수준을 출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아마 우리 역대급 799 통해서 역대급 난이도를 보였던 게 작년 마지막 시험이 역대급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란 게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트렌드를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요거 꼭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저는 수업 시간에 선택과 집중을 끊임없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별표 하나부터 2개, 3개, 4개, 5개까지 중요도에 따라서 최대 5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책 부분에다가 이렇게 5개 이렇게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도 팁 하나 드리면 단권화입니다. 여러 가지 책이 많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단권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책 저책 막 산재되어 있으면 찾다가 시간 다 허비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 자기 입맛에 맞는 책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자기 트렌드에 맞는 책, 제가 원하는 책들이 있을 거거든요. 좀 단권화 시켜달라는 얘기 좀 드립니다. 특히 기본서에 대해서 단권화를 좀 해달라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사료가 겸해져 있는 문제를 좀 많이 풀라는 얘기. 단답식의 문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식 문제 좀 지양해달라. 첫째도 흐름, 둘째도 흐름, 그 다음에 사료화되어 있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달라. 그럼 최소한도 그렇다면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사료에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잡고 가셔야하는 뜻입니다. 사료는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죠. 거의 대부분 뭘 물어볼까요? 시기나 시대를 거의 대부분 물어본다고 봐요. 시기나 시대를 물어본다는 것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답식 문제는 지양해달라는 얘기. 이렇게 해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내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은 비교적 길게 하진 않는 편입니다. 짧게 할 거고 수업 중간중간에 이런 수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도 할 거고 또 쓴 얘기도 쓴소리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한번 다시 기본적으로 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학습의 목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로의 역사와 기록으로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로서의 역사. 두 번째는 기록으로의 역사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이건 서양 애들이 분류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서양 애들이 분류. 이건 주로 이제 랑케 같은 이거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학자인데요. 이걸 랑케 사관이다 이렇게 불러요. 주로 독일에 해당되는 학자들이 가끔씩 이제 학자들 가지고 말장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보통 크로체, 그 다음에 콜링우드, 그 다음에 E.H. 카,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대표할 수 있는 학자가 있다면 신채호 선생님이 있겠죠.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부분도 기록으로 역사를 주로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고 봐야겠습니다. 여기는 객관성을 제한한다. 객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관적. 누구나 다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역사책을 기록한다면 이걸 실제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걸 실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실증주의 입장에서, 실증주의 사관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역사란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그죠?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편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기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실로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으로 역사란 수없이 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실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다 적을 수 없다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서 부인과 함께 떡국을 드셨습니다. 이건 역사를 할 수 없잖아요. 일상생활일 뿐이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미국 방문에 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접견하였습니다. 이건 역사적 가치가 좀 있다고 봐야 되죠. 왜? 상대 국가의 대통령을 만났으니까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평가하자는 겁니다. 이걸 기록으로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가셨죠? 학자들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주관적 의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예문에 포함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 쉬운 겁니다. 1909년 만주 하을변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가 했다. 어때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쩌 대한민국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겠지. 1909년 만주 하을변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다 아시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사실로 역사이겠습니까? 기록으로 역사이겠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야. 뭐 같아요? 사실 같아요? 기록 같아요?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로 역사 같아요. 저건 팩트야. 사실이지. 어떤 분은 아니야. 저건 팩트가 아니야. 뭔가가 평가가 있을 거야. 주관적 의미의 뭔가 평가가 있을 거야.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죠. 네. 팩트는 팩트인데 보시면 의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의로운 싸움에 나고 죽었다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가치 있는 평가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사실의 역사가 아니라 기록으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기록으로의 역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첫 번째 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그죠? 예, 1145년 고려인종 때 김부식은 삼국사 편찬하였다. 팩트죠? 이거 뭐가 될 것 같아요? 사실로 역사죠. 그죠? 사실로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뀌겠죠. 고려인종 때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신라 중심의 사관으로 편찬하였다. 이렇게 되면 또 기록으로 역사죠. 왜? 누군가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신라 중심이라 누가 평가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록으로 역사가 되는 거고요. 단순하게 팩트만 얘기하게 되면 사실로 역사, 기록의 역사가 되는 거고, 거기에 역사가의 평가가 들어가게 된다면 기록의 역사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 정도만 하게 되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고요. 여기 한 4년, 5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넘어가도 됩니다. 자, 우리 교재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7페이지. 네. 17페이지면, 기록의 역사 보시면, 크로체, 콜링우드, E.H. 카 나와 있죠? 네, 카는 실증주의 상대주의를 절충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실증주의와 네, 상대주의를 절충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죠. 역사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사란 상대주의와 즉 상대성과 현재성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역사들도 다 마찬가지고 역사가들도요. 역사가는 현재 관점에서 과거를 조명한다는 겁니다. 현대 관점에서 과거를 조명한다. 역사가는 각자 다 다른 논문들을 쓰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대학원 뭐 박사과정 보면 다 논문들을 쓰게 되는데요. 예, 다들 각자 다르죠. 어느 팩트 하나만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많은 역사 논문들이 발표된다는 거. 역사는 항상 상대성과 현재성을 띠게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주관적이니까 항상 실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에다가 상대주의가 포함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사실 역사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직하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책 중간 부분에 박스가 있는데 그 사료 부분에 이해직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끝에 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해치카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서재도 하나 있는데요.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 제목입니다. 단순하죠? 네, 역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란 과거, 현재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해서 역사란 무엇인가 책에 서문에 보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잡아주시고 밑줄 긋고 별표현 하겠습니다. 카분의 끝에 줄 얘기 있죠. 현재, 과거,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 책은 솔직히 되게 어려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는 되게 높은 책이고요. 선생님도 읽었는데 한 6개월 이상 읽었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재밌게 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도 다 사라졌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되게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앞 서문에 이런 게 나왔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해측합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 이해측하는 기록의 역사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랑케사관이다. 사실로 역사는 우리가 하나 암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역사가들을 사실과 기록을 바꿔서 넣을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전부 다 기록의 역사입니다. 이건 전라도 사투리 하나 다 외워보겠습니다. 사투리고요. 사실 않게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통해서 역사가들 가지고 말장난 칠 때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넘기냐면요. 여러분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22쪽 보시면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보편상의 넷째 줄 한번 봐주시죠. 자유와 평등, 민주와 평화 등 공통의 인류의 가치를 추구해왔다. 이건 보편성이 어느 나라든 간에 자유와 평등,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유와 평등을 좋아하겠죠? 근데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각 나라별로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충성과 효도라는 게 하나 있죠. 볼게요. 자, 중국의 유교가 공자님 시기에 발전하게 되는데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국에서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질이 인자죠.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교를 충성과 효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심이 된다 보고 있다는 거야. 이건 뭐죠? 상대성이죠. 상대성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나름이죠. 각자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상대성을 띠고 있다는 건데요. 어질인자죠. 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갖지 않은 자에게 베푸는 거다. 베푸는 거다. 그 다음에 부자가 빈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 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처럼 미국 애들처럼 노블레스가 잘 되지 않는 나라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걸 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유교가 들어왔을 때는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 즉 충효가 가장 유교의 이상적인 덕목으로 생각하겠더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더라. 그 다음에 둘의 개의 향도가 있죠. 둘의 개의 향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민족의 특수성입니다. 이건 삼한시대부터 있었던 것들이죠. 마을의 공동작업을 한다 보시면 돼요. 마을의 공동작업, 이걸 두레라고 얘기할 거고요.
개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뭐, 선생님도 개 모임이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도 개 모임이 있을 거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개 모임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실 건데, 이거 개 모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 모임이에요. 향도는 우리가, 우리 사회 파트에서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향도란, 우리 신라 시대에 처음 등장합니다. 신라 진평왕 때, 김유신 아시죠, 여러분들이? 김유신이 하양도에 수장으로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죠, 추화를. 이때 처음 쓰이는 약어가 용화향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용화향도. 향도라는 단어는 이때 처음 신라 진평왕 시기에 6세기 처음 등장했고요. 신라 때 했던 것들은 고려로 건너오죠. 네. 고려 두면, 고려 전기에는 거의 대부분 뭐 이런 것들이죠. 사찰이죠. 절을 짓는다든가, 그 다음에 탑도리학에서 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뭐 승탑을 만든다든가, 불교에 이런 부속 건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걸 중심으로 만드는데 그 역할을 했던 것들이 향도들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향리들과 일반 백성이 중심이 돼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조선 후기를 가볼게요. 조선 후기가 되면 좀 달라집니다. 상주꾼의 역할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을에 상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을에 상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젊은 친구들이 그 시신을 갖다가 관에 입간하고 그다음 꽃상에 메고 들판을 지나서 구릉제 산 비탈에다가 장례를 치를 거거든요. 이와 같은 과정을 갖다가 전부 다 진행하는 사람들 갖다 우리는 상주꾼이라고 합니다. 향도 역할이 이런 모습으로 신라 시대, 그다음에 고려 시대, 조선 후기가 되면서 조금씩 용도가 다르게 쓰이더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어디라고요? 향도라는 사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또 넘길게요. 자, 28쪽 한번 28쪽으로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1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볼게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한자로 좀 적어볼게요. 선사시대죠. 역사시대죠. 자, 보겠습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무엇로 구분할 것인가 기준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선사와 역사를 구분하는 기본점이 있거든요. 네. 뭘로 구분할 것 같아요? 네. 익히 아시죠? 네. 문자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선사와 역사시대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역사를 사용했을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애들과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중국 애들은 이미 청동기 이미 사용됐다는 겁니다. 청동기. 우리나라는 철기시대에 가야만이 역사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곧 여기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봐요. 선사시대는 우리나라의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시기를 갖다 우리는 선사시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시대는 철기 가야만이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유입된다는 겁니다. 구분하면 돼요. 이것만 구분하면 되겠죠? 문자를 사용하는 시기에 따라서 선사와 역사로 달리어졌다. 문자를 사용하지 않던 시기, 역사 이전의 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얘기하는 거고, 철기 시대가 되면 중국으로부터 본격적인 문자, 한자가 유입되기 때문에 역사시대라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론이 생겼죠. 그죠? 중국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중국은 여기 역사시대가, 청동기부터는 사실. 자, 방법론 있죠? 공부하는 방법론이 그럼 어떻게 해요? 유물, 그 다음에 유적, 그 다음에 서적이죠. 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꼭 필요 불가분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유물, 유적, 역사입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이죠. 유물과 유적은 주로 어디예요? 여기죠. 선사시대 공부하는 게 유물, 유적이죠. 그럼 우리가 선사시대 공부 방향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다는 거지.
네, 선사시대와 관련된 공부는 우리가 공부방이 유물과 유적이 되게 많이 나올 것이다. 되게 피곤하죠. 양이 되게 많죠. 근데 잡아야 돼요. 자, 여기는요, 철기시대죠. 이건 중국의 역사서들입니다. 중국의 역사서들을 갖다 참고 문헌으로 우리가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사료로 이렇게 출제가 될 거거든요. 이거 잡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 뭐겠어요? 고조선은 청동기 시작했잖아요. 청동기 시작에 철기에 꽃을 피우는 나라라고 이렇게. 고조선에 대한 얘기가 되게 중국 역사서에 나오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옥저란 나라, 동해란 나라, 사만에 관한 나라, 그 다음에 가야에 대한 나라들, 그 다음에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얘기들, 전부 다 중국 문헌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문헌에 대한 부분들, 뭐 삼국지, 이지동이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고, 이건 주로 우리나라에 발견된 유물, 우리나라에 발견된 유적지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향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유적지를 답사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역사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발로 하는 거다.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발로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보고 듣고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책으로 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발로 공부하세요. 답사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책을 통해서라도 최소한도 우리 공무원 시험에 고득점을 낮출 수 있는 방법론을 제가 제시해야 되겠죠. 이렇게 선사와 역사시대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한번 볼까요? 우리 민족의 기원, 우리 민족의 기원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구석기부터 보고 있는 거죠. 구석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의 직접적 조상이라 할 수 있겠느냐? 직접 조상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직접 조상을 뭐로 볼 것이냐? 신석기를 거치면서 청동기에 아마 우리 민족의 기틀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기틀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는 왜 우리 직접 조상을 볼 수 없느냐는 얘기죠. 이건 빙하기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전체 땡땡 얼어있다는 거예요. 땡땡 얼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럽이면 유럽,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그죠? 서아시아면 서아시아, 어느 곳이든 간이 전부 다 이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빙하기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에 발견된 유적지를 전부 다 우리 거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직접적 조상이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신석기를 거치면서 청동기에 우리 민족의 기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석기는 도대체 언제부터 할 것인가? 구석기는 70만 년 전입니다. 70만 년 전부터 우리 구석기의 시작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석기는요, 8,000년 정도, 또는 일부 학자들, 진보적인 학자들 1만 년 전까지도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지든 간에, 70만 전, 그 다음에 8,000년 정도는 우리가 연도를 가끔씩 말장난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잡으셔야 되고요. 여기는 방법 좋습니다. 구석기는 7이고 신석기는 8입니다. 숫자만 다르죠. 만, 그 다음에 천이 달라지겠죠. 70만 년 전, 그 다음에 8,000년 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31쪽에 상단에 보면 지도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선사시대의 문화권, 가끔 지문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동방문화권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포함한 요동 요소 지역을 동방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동방문화권이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지 지문 정도에 나옵니다. 중국은 한족문화권, 그 다음에 저쪽 몽골 쪽 가까운 거 보죠? 북방문화권. 그죠?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하남문화권, 그 다음에 일본, 남방해양성 문화권, 총 5개 문화권으로 분류되더라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민족에 대한 부분도 하나 가죠. 한에 관련된 부분 하죠. 우리 한자는 이걸 씁니다. 나라 한자를 씁니다. 이렇게. 이거 7급 기출이니까 한번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7급에 기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쓴다는 거, 이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한자, 이 한자를 씁니다. 요 클 한자가 아닙니다. 이건 클 한자죠. 주로 쓰는 게 이때 쓰는 겁니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 어디에 쓰는지 한번 볼까요? 뭐 같아요? 한강이죠. 그 한강의 의미는 뭐야? 큰 강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이런 의미를 쓴다는 정도만 살짝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석기 한번 볼 텐데요. 우리 민족의 계통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우리 민족 계통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문헌상으로 넓은 의미의 예족, 그 다음에 맥주, 이 전부 다 오랑캐 했죠. 오랑캐 맥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오랑캐라고 지칭하지는 않아요. 중국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나쁜 관점으로 봤다는 얘기죠. 왜일까요? 중국 애들은 중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 자기들만이 문화를 가진 민족이더라. 자기들만이 세계 중심 국가이더라. 뭐 이런 사관들을 중화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오랑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족. 그나마 가장 마땅한 게 한족이죠. 한족 여기입니다. 한족이죠. 그 다음에 동이족. 동쪽에 사는 오랑캐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은 아닙니다만 중국 문헌에 이런 기록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시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석기부터 한번 볼까요? 구석기 시기구분 볼게요. 정기 70만 전, 70만 전 밑줄 긋죠. 집게와 주먹도끼에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별표합니다. 집게와 주먹도끼. 이건 주로 사냥도구입니다. 전기에 사냥도구로 쓰는 게 집게와 주먹도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냥을 할 거고 그 사냥감을 갖다 칼로 자르는 역할도 했을 것이다. 이게 전기고요. 그 다음에 중기 볼까요? 밀개 글개라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밀개 글개. 밀개 글개. 주방용 도구입니다. 주방용. 구분하셔야 됩니다. 밀개 글개와 집게 주먹도끼 구분하셔야 되고요. 제일 밑에 후기 한번 봐시죠. 순배찌르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후기 가면 순배찌르기가 있습니다. 순배찌르기는 우리가 후기이기도 하고요. 이건 사냥도구입니다. 사냥도구.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순배라고 부릅니다. 자루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자루 모양에 이걸 순배라고 하고요. 이게 창의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창의 기능이다. 그 다음에 주먹도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주먹으로 잡아서 이렇게 동물을 사냥하거나 그 다음에 살을 발라낸다든가 뼈를 자른다든가 이런 역할을 했죠. 이렇게 양쪽 면을 날카롭게 갈려져 있습니다. 이걸 갖다 양면 핵석기라고 합니다. 양면을 다 사용한다고 해서 양면 핵석기 이런 표현도 쓰죠. 이 사람들은 전기 사람들이 구석기에서도 이 사람들은 후기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 얘들과 얘들이 한번 붙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어느 순간에 얘들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얘들만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구석기인들은 얼굴 모습이 주먹 모양이에요. 이렇게 얼굴을 주먹만 하고요. 후석기 구석기인들은 현생 인류와 비슷한 우리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갖다 우리 보통 호모 에릭투스 이런 단어를 쓸 거고요. 생물학적인 종의 분류 방식에 따라서 여기는 호모 사피엔스 이런 용어를 써요. 자, 다시 구분합니다. 전기 구석기인들은 집게라든가 주먹도끼를 사용했을 거예요. 이건 주로 경찰 문제라든가 소방직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기는요, 순배찌르기를 사용한 호모 사피엔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해 가셨죠? 자, 다음에 구소시키다 이제 유적지를 갈 거예요. 뭐 유적지 공부할 때는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굴에다만 일단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충북 다장 도담리 굼굴에 굴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 거무모루 동굴에 굴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볼까요? 충북 제천 전말 동굴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볼까요? 운기 굴포리에 굴의 동그라미. 실제 굴은 아니고 동네 이름인데, 이 운기 굴포리는 구석기와 신석기 유적이 동시에 다 같이 발견된 거예요.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승리산 동굴의 굴, 그 다음에 쭉 내려가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의 굴, 제주 빌레메 동굴의 굴, 한북 정성 동광진, 이건 우리 금년이죠. 해가 이제 안 지났기 때문에. 금년 우리 국가직 시험 문제에, 지방직 시험 문제였군요. 지방직 시험 문제, 국가직이 나오구나. 착각했는데. 동간진 분이 국가직 시험 문제 나왔어요. 별표 하나 하시죠. 2020년 국가직 기출적습니다. 동간진. 발음 되게 어렵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북 단양 도담리 궁궐에는 70만 년의 밑줄, 가장 오래됐습니다. 70만 년 전의 밑줄 보이시죠? 70만 년 전. 가장 기본입니다. 궁궐에 이렇게 올드하고 70만 년이라고 써놓으시죠, 여러분들이. 네, 가장 오래됐다. 네. 그 다음에 연천 정곡리 한번 볼까요? 연천 정곡리. 네. 머비우스 이론이 파기됐죠. 네, 머비우스 이론이 파기되었다. 머비우스 이론이 이렇습니다. 우리 세계를 이렇게 머비우스가 보는 걸 유럽,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중에서도 서아시아, 그 다음 우리 살고 있는 건 동아시아죠.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분류고 있죠. 구체화시키면 네 가지 분류로 볼 수 있는데,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서아시아 애들은 주먹도끼를 쓴다는 거예요. 주먹도끼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집게 문화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네들은 우등한 민족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등한 민족으로. 여기는 열등한 민족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어때요? 우리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때요? 듣고 보니 약간 기분이 쎄하죠? 안 좋죠? 좀 불쾌하죠? 내가 공부는 못하다 치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저 바보 같은 놈 어떻게 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지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길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머비우스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파기됐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미군 병사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애인하고 함께 연천 정곡리에 데이트를 갔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 친구가 연천 정곡리에서 주먹도끼와 집게를 동시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미군 병사는 미국에서 고고학을 공부했던 친구예요. 기초적인 걸 알았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집게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론에 의하면.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발견되고 이것도 두 가지 동시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담당 교수에게 전화했을 거고, 그 교수는 학기 중에 올 수가 없었고, 서울대학교에 있는 김원영 교수에게 이 연락이 됐고, 이 김원영 교수가 석박사애들을 데려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사실임을 확인하고 나중에 논문을 학회에 나와서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 결과 이 머비우스 이론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오고 우리 책에 계속 나와 있는 이유는 이게 대한민국 경기도 연천 정곡리에서 그 이론이 파기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론은 책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천 정곡리는 별표 한 2개 정도 하겠습니다. 궁굴은 별표 하나 정도 할 거고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전기부터 후기 구석기까지 되게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한 최초 유적지였다는 거, 그 다음에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바위그늘에 한번 위주로 보시죠. 왜냐면 구석기인들이 주로 어디에서 주거를 했을까 본다면 거의 대부분 동굴입니다. 그래서 동굴에 동그란 칠한 이유가 여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위그늘이죠. 바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바위 이렇게 있다면, 요 부분이, 움푹 패인 부분이 있죠? 약간 바람이라든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막집이죠. 오다 가다가 이제 막집 짓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농경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얘들은 무리지어서 이동한다는 거죠. 먹잇감을 찾아서. 그러다 보니, 주거가 동굴이라든가 바위 그늘이라든가 막집 같은 데서 주로 기거하더라. 그래서 바위 그늘 나오면 일단 무조건 구석기인들이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충북 제천 전말동굴 턱꽃뿌리표가 발견되었다. 지금 이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빙하기에는 얘네들이 우리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빙하기에는 얘들이 우리 땅에 살았는데 빙하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와 환경이 맞지 않는 거예요. 봐봐요. 구석기 신석기를 넘어오잖아요. 여기 빙하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해빙기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얼음이 녹는 거죠. 얼음이 녹음으로 인해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빙하기 때는 중국이라든가 우리 한반도라든가 일본이 전 세계가
다 한 덩어리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석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중국 나뉘어주고 한국 나뉘어주고 일본 다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열도가 이렇게 분할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발견됐던 어떤 유적지에서 유골이 발견됐다면 그네들이 우리 직접적인 조상이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최소한 우리가 빙하기와 해변기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털꽃뿌리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에 맞지 않았던 애들은 전부 다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신석기부터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북 옹기 굴포리, 이건 구석기부터 신석기가 다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되게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에 있을 것이다. 강원 양구 상무리에 흑요석이 발견되었다. 흑요석, 이거 칼의 기능이죠. 날카로운 칼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한강을 한번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보자고요. 한강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 화석이 터져 나왔을 거거든요. 백두산에. 그래서 이쪽에서는 주로 구석기 시대에 흑요석이 주로 많이 발견된다는 뜻이죠. 이쪽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규슈산이 폭발했을 때 이게 들어왔다는 뜻이죠. 이건 신석기라는 뜻이죠. 신석기는 우리하고 일본과 교류가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거죠. 네. 즉 배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어떤 유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볼게요. 충북 청원 두루봉동굴. 두루봉동굴 보겠습니다. 여기 김흥수 씨라는 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광산 개발업자예요. 네. 이분이 어느 때와 같이 주말에 산에 찾아가서 동굴을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광산이 개발하면 좋을까. 근데 동굴을 들어갔는데 이런 두구의 시신을 이렇게 발견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시신인데요. 나중에 경찰 출동하고 고고학자가 출동해 봤더니 구석기를 갖다 우리가 판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발견했다 해서 이 아이들 이름을 갖다가 학명으로 정했어요. 이걸 흥수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흥수아이다. 근데 이 아이들을 검사해 봤더니 이 주변에 국화꽃씨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국화꽃씨. 그 시대 거라는 거죠. 근데 국화꽃씨는 알다시피 여기서 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 국화꽃을 꺾어서 그 어린아이들, 또 자식이었겠죠? 어린아이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까? 일종의 애도하지 않았을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속견의 지능지수가 별로 높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최소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도 알고 애도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명복을 비는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중에 하나가 흥수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제주 빌레멧 동굴. 네, 제주 빌레멧 동굴. 마찬가지 구석기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석기 시대는 전국적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 분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구석기 유적지라는 단어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지뿐만이 아니라 섬에까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섬에서 발견된 유적지는 거의 대부분 구석기일 가능성이 90% 정도 될 것이다. 나머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100%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함경북도 종성 동관진. 동관진을 좀 빠르게 하게 되면 되게 발음이 어렵습니다. 동광진. 되게 발음 빠르게 했을 때 제 발음이 나오지 않는데요. 함북, 종성, 동관진. 한반도 최초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밑줄 보시고 2020년 네, 우리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구급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가장 최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34쪽입니다. 34쪽 한번 봐주시죠. 도구 보겠습니다. 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집게 하나 밑줄 그으시고, 집게. 종류로 볼까요? 종류로 보겠습니다. 바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주먹도끼, 집게, 선배찌르개, 그냥 뚜루개. 구분하겠습니다. 종류에. 주먹도끼, 집게, 찌르개, 8m는 사냥도구 자르시고, 슬러시. 글개, 밀개는 조리도구, 그 다음에 세기계 등은 공구이다. 이거 구분해, 자치가 썼습니다.
구분요함 여기 적어볼까요? 네. 구분요함. 네. 구분요함입니다. 가끔 나오는 문제니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와 생활. 네. 주로 사냥과 채집 어로 다 밑줄 볼까요? 사냥, 채집 어로 정도. 그 다음에 주거생활, 동굴이나 바위 그림, 그 다음에 막집에 살았다 정도 밑줄만 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 보겠습니다. 사회생활. 끝에 줄만 밑줄 긋습니다. 무리 중에서, 밑줄이 아니라 별표만 살짝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리 중에서 지도자는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맡았고 무리를 이끌었지만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평등한 공동체였다. 네. 구석기, 신석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평등한 사회입니다. 평등 사회다 보시면 됩니다. 네. 청동기 가야만이 뭐가 되는 거죠? 계급 사회가 등장하는 거죠. 왜요? 네.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죠. 네.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면서부터 우리는 계급 사회가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술활동, 주로 주술적 의미를 가지더라. 네. 주술적 의미를 가지습니다. 네. 즉, 동물을 많이 사냥해서 먹잇감을 많이 잡아야 되겠죠. 어떤 주술적 의미를 가져서 기원하는, 네. 자기 시족이, 네. 자기 가족이, 네. 풍부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중석기 보겠습니다. 중석기. 자, 구석기, 신석기 넘어가는 과정이다. 네, 요거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대부분 중석기를 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기억하셔야 된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지문에 말장난하는 것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동물들은 이제 환경이 맞지 않게 되면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해빙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주 작은 설치류들만 남습니다. 토끼, 여우, 새 등과 같은 빠른 동물들, 일명 이걸 설치류라고 합니다. 이런 설치류만 남기 시작하더라. 중석기부터는 우리나라에 설치류들만 생존하는 기회가 오더라. 큰 동물들은 환경이 맞지 않아 떠나가기 시작하더라. 도구, 도구 보겠습니다. 잔석기 밑으로 한번 그어볼까요? 네. 오른쪽에 있는 모습, 이런 잔석기. 그 다음 밑에 보시니까 이음도구, 잔석기, 이음도구 등을 주로 많이 활용해서 사냥을 하더라. 유적지, 홍천의 하와계리, 거창의 인분리, 그 다음에 통영의 상로대도. 상로대도하고 하와계리만 잡아볼까요? 중석기 유적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보통 원래 땡땡 리가 대부분 이렇게 끝나죠. 중석기는 이렇게 네 글자 동네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글자 동네만 잡으면 일단 중석기였구나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신석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